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가 미국에서 마지막 대유행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올겨울 독감철이 마지막 고비로 떠오르면서 백신 접종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LA를 찾아 재외국민에게 내년 한국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참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우편투표제 도입과 투표소 확대 방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미전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는 지난 1960년 연방수사국 FBI가 범죄 통계 기록을 작성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이민자 보호를 위한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중 그동안 이민자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됐던 에일리언 용어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벤코보홉의 새로운 몰기지 전문 컨설턴트 팀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벤코보홉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가 코로나 대유행으로는 마지막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뤄진 백신 접종과 지연 감염으로 최근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좀 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미전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차츰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난 1월 30만 명대에 달하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명대로 감소했고 지난 일주일 사이에만 무려 20%나 줄었습니다.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건 4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만일 백신에 면역력을 뚫는 또 다른 변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델타 변이로 인한 유행이 마지막 주요 감염 유행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명 선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This may be the last major wave of infection. I think by Thanksgiving you'll have seen this move its way through the country. The virus isn't going away, but prevalence levels will decline to a level that feels more manageable. 다만 보건 전문가들은 추운 독감철로 접어들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당분간은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독감 시즌이 이미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의료 체계에 추가 부담을 안길 수 있다며 겨울에 대비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I'm not at all convinced that the Delta surge has peaked in the U.S., and I fully expect case counts to go up again across the country over the weeks and months to come. 따라서 보건 당국자들은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독감 백신까지 적극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좀 더 확실한 안전망을 구축하려면 여전히 백신 접종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제약회사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최고 경영자는 백신 업체들이 생산을 확대하면서 팬데믹이 1년 안에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우선 고령층과 고위험군의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코로나 유행을 통제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을 공개 접종했습니다. 미국은 조만간 12세 미만 어린이 백신 승인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취재진이 지켜보는 앞에서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추가 접종에 나섰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부스터샷을 승인한 지 나흘 만에 추가 접종을 받은 겁니다. 지난 1월 2차 접종을 한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78살로 부스터샷 접종 대상인 6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합니다. 앞서 미국 CDC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의료 종사자와 교사 등에게 화이자 백신의 추가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지난 6월 50%를 돌파한 이후 제자리를 맴돌다가 최근 연방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접종을 시작하면서 55.4%까지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미접종자가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제발 백신을 맞으라고 호소했습니다. That distinct minority is causing an awful lot of us, an awful lot of damage for the rest of the country.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백신 승인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화이자 측은 5세에서 11세 사이 아동에게도 백신이 안전하다며 며칠 내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인데
전문가들은 FDA가 10월 말까지 승인 여부를 결론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s soon as they get submitted to the FDA, I know the FDA is urgently planning to review these data. 미국 수학과학회에 따르면 미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4분의 1이 17세 이하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어린이들에게도 접종이 시작되면 추수감사절 무렵인 11월 말에는 코로나 확산이 잠잠해질 거란 기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LA 한인들과 만나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참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시작되는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에 맞춰 미주 한인들과의 자리를 마련한 건데요. 한인들이 10년 전부터 목소리를 높였던 우편투표제 도입과 재외투표소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5일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국민의힘 동포정책 간담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한인들에게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재외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우편투표제 도입과 투표소 확대 방안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편투표 도입은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영사관이나 아니면 대도시 위주로 투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2만 명까지 그 기준을 낮춰가지고 저희가 좀 더 교포들이 있지만은 단위가 적은 곳에도 투표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지만 재외 유권자 등록일이 2주 남은 상황. 내년 20대 대선에서 우편 투표가 시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번 동포정책 간담회에는 한인단체와 한인 유학생 등 남녀노소 모두 한인들의 고충을 전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준석 대표님이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던 공정정책 이런 가치하고 영사관에서도 이렇게 준비하시는 그 취업에 관련한 그런 문제를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과연 국민의힘에서 우리 LA에 있는 교민들에게 또한 해외에 있는 교민들에게 무엇을 과연 해줄 수 있는가? 한인들은 자가격리 면제 대상 제한과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따른 한인 2세들의 피해, 그리고 해외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재외동포청 설립을 제시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면 우선 이 동포들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재외동포청에서 계획하고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내년 대선은 젊은 세대가 지지하는 정당이 이길 것이라며 한인 유학생 등 젊은 층의 지지와 함께 한인 유권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게 또 바다 건너서 보시면은 조금 더 한국의 상황을 공정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깁니다. 저도 보스턴에 있을 때 한국이 좀 더 공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여야의 치우침 없이 더 공정하게 보일 텐데 공정하게 보시고 이번에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올바른 투표하실 수 있기를 제가 기대하면서.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한 유권자는 210만 명이며 미국 내 한인 유권자 인구는 8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내년 3월 9일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를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은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재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위주 지역 한인들의 표심이 내년 대선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 용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등록된 모든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는 법안 AB 37에 서명했습니다. 팬데믹 동안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전 유권자들에 대한 우편투표용지 발송 정책을 영구화시킨 것입니다. 마크 버만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이를 통해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받는 유권자들은 투표지를 거주지 인근에 마련된 투표함에 넣거나 선거날 직접 투표소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의 갤런당 레귤러 가솔린 평균 가격이 올해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남가주 자동차협회와 유가정보서비스국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의 레귤러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4 41센트로 올랐습니다. 이는 어제 세운 올해 최고가 $4 40.8센트를 하루 만에 갈아치운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레귤러 가솔린 평균 가격은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다 변동 없이 갤런당 $4 36.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남가주 가솔린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전년 대비 $1 이상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으며 이 같은 이유는 최근 원유 가격의 인상과 학교 대면 수업 재개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미 전역에서 살인 사건이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발표한 전국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살인사건 발생 건수는 21,570건으로 1년 전인 2019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이는 1960년대 FBI의 범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연간 증가폭을 보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도 모두 127만 7,696건으로 1년 전보다 5% 증가해 4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는 전국 범죄 현황을 포괄적으로 보여주긴 하지만 각 지역 사법기관들은 FBI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서 살인과 강력 범죄는 실제 발생 건수보다 과소 집계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가주 산타클라리타의 한 고등학교에서 보안 위협 요소가 발견돼 학교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존 도트로몽 하트 고등학교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학교 화장실 벽에 오는 29일 위협을 예고하는 메시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위협 메시지의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남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학교 측은 이번 주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학교 주변 보안을 대폭 강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번 달 초 하트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이 총기 소지 혐의 등으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이민자들의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다수의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그동안 이민자를 지칭하는 데 사용됐던 에일리언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비롯해 다수의 이민자 보호를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주정부 공식 문서나 법령에서 에일리언 용어는 비시민 또는 이주자로 대체됩니다. 해당 단어는 지난 2015년 공식적으로 비시민으로 대체됐지만 아직도 캘리포니아주 법안에서는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외에도 이민자 신분으로 인한 중어범죄 피해를 구분하도록 하는 법안과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서류 미비 아동들에게 지원을 보장하는 법안 등도 통과됐습니다. 페이스북이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개발 계획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성명을 통해 연방 의원들과 어린이 지지 단체들의 우려를 언급하며 인스타그램 키즈의 출시를 좋은 결정이라고 믿지만 해당 작업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 측은 10대 청소년들의 안전과 10대들을 위한 부모의 감독 기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스타그램은 13세 미만의 아동은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지만 나이를 속여 가입하는 12세 어린이가 늘자 페이스북 측은 어린이들을 위한 별도의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개발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미 전역 44개 주 법무장관들은 어린이용 인스타그램으로 인한 아동의 정신 건강과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며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의 공개 서한을 보내 해당 앱 개발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DC 국장이 올해 할로윈데이에 전통 놀이인 트릭-올 트릿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로시에 월렌스키 CDC 국장은 다음 달 말 할로윈데이에 아이들이 동네 가정집을 돌아다니며 사탕과 과자를 얻는 놀이인 트릭-올 트릿을 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hope so. If you're able to be outdoors, absolutely limit crowds. I wouldn't necessarily go to a crowded Halloween party, but I think that we should be able to let our kids go trick-or-treating in small groups.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다니지 않도록 인원수만 제한한다면 충분히 사탕놀이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미국 내 대부분의 초중고교가 정상적으로 대면 수업을 재개했지만 학교 차원에서 적절한 예방 전략을 실행한다면 교내 전염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아직 맞지 않았다면 접종을 받고 부스터샷 접종 대상에 속한다면 추가 접종을 받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가 지난 주말 실시한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야 후보 선호도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1위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두 야권 후보는 2위를 놓고 초접전이었고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여야의 전체 대선 주자 가운데 누구를 가장 선호하는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27.8, 국민의힘 윤석열 17.2, 홍준표 16.3, 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11.7%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서며 선두를 지켰고 홍준표 후보는 한 달 전 MBC 조사와 비교해 11%포인트나 지지율이 올라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유승민 2.9, 민주당 추미애 1.8, 국민의힘 최재형 1.1, 황교안 1.0%였고 국민의힘 원희룡,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민주당 박용진, 국민의힘 하태경 후보는 1% 아래로 조사됐습니다. 어느 후보가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냐는 질문엔 이재명 42.4%로 윤석열 20.7%를 2배 이상 앞섰고 홍준표 12.6, 이낙연 7.1%였습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가 39.0, 이낙연 후보가 30.0, 추미애 2.6, 박용진 2.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선 홍준표 35.3, 윤석열 25.2, 유승민 9.9%로 홍 후보가 윤 후보를 10%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한 달 전 범보수 후보 적합도 조사 때보다 홍 후보가 20%포인트 넘게 급상승해 1, 2위 후보가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화천대유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주주 김만배 씨가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 산재 신청은 안 했지만 회사에서 중재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용산경찰서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12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의혹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0억 원을 준 게 산업재해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던 김 씨. 하지만 실제로는 산재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이에 김 씨는 산재 신청을 안 했지만 중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산재 신청을 안 했는데 중재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건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판단했을 때 그 중재라고 판단을 했어요. 경제지 부국장 출신인 김 씨는 지난 2014년 인터뷰 이후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만난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2014년 인터뷰 이후에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없고요. 네. 다만 대장동 개발 사업을 구상한 인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연락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화천대유의 수상한 입출금 내역을 넘겨받아 내사를 벌여왔습니다. 김 씨는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원은 회사 운영비로 썼고 순차적으로 갚을 예정이라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거액의 회사 돈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정황 등이 발견된다면 배임 횡령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증권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에 투자한 천화동인 임원 1명도 추가 조사 대상이라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화천대유 직원이던 박영수 특검이 딸이 화천대유 소유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벌써 수억 원이 올랐고 퇴직금도 최소 5억 원 이상 받을 예정입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의 한 아파트 단지.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을 맡아 분양한 단지입니다. 그런데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딸이 지난 6월 20평형대인 이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습니다. 박 전 특검 딸은 7억여 원을 냈는데 석 달 뒤인 9월 같은 단지 같은 평형 아파트는 11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감정가는 15억 정도, 14억 5천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판교잖아요. 위치가 좋잖아요. 박영수 전 특검 측은 법령에 따라 회사가 정한 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았다며 가격을 낮추는 등 특혜는 없었고 기존 주택을 팔아 대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금 미납이나 계약 해지에 따른 자녀 세대가 남은 아파트였고 추가 입주자 공고 같은 공개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특검에 임명된 11월까지 8달 동안 일주일에 2차례씩 화천대유에 출근하며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회계사인 박 전 특검의 딸 역시 아버지가 고문으로 일했던 2016년 8월 시점에 아버지 추천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했습니다. 장기간 법조계를 출입한 경력을 가진 경제지 부국장 출신 김만배 씨가 박 전 특검에게 고문 변호사를 맡긴 데 이어 딸까지 채용한 겁니다. 토지보상 담당으로 일하던 박 전 특검 딸은 현재 퇴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측은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성과급 성격의 5억 원에 근무 연수에 따라 산정된 퇴직 금액이 더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정치권은 공수가 뒤바뀐 여야의 공방으로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수령 사실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전에 알고도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고 이걸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전에 알았다는 점까지 불거지자 가장 격분한 건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 화천대유가 국민의힘 것이란 걸 알고도 국민의힘이 자신을 공격한 건 도둑이 몽둥이를 든 격이라고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도둑이 오히려 잘못은 인정하기는커녕 몽둥이 들고 그 피해자 협박한다는 걸 이 국민의힘 하는 행동이 딱 도적대 그 자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고 물어왔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같은 질문을 되돌려 총반격에 나섰습니다. 곽상도 의원에게 물어보시고 신영수 전 의원에게 물어보시고 원유철 전 의원에게 물어보십시오.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스스로 자체 조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원내대표는 미리 알았다는 건 부인하진 않았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경우에도 그런 제보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바로 조치하지 않으신 이유는? 특검에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방금 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성남시청을 방문해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도 특혜 의혹이 있다며 이재명 책임론을 거듭 부각시켰고 곽상도 의원도 자신을 고발한 이재명 캠프 측에 무고죄를 검토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초선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곽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데다 미국에서 귀국한 이준석 대표 역시 사퇴 결단을 거론하고 나서는 등 곽 의원을 향한 압박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분노가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곽상도 의원님께서 큰 결단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참담하다,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줬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역풍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논문을 통과시킨 국민대가 시효가 지나 검증이 어렵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죠.
그런데 교육부가 의뢰한 실태 조사에는 시효를 폐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멤버 유지를 영문으로 표시하고 다른 논문 내용을 표절한 듯한 김건희 씨의 국민대 논문 4건. 네, 저희는 논문 쓸 때 철자 하나 확인하면서까지 그렇게 검토를 하는데 왜 거기선 안 그랬는지. 어떤 경위로 논문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표절 의혹은 사실인지 검증을 해야 하는데도 국민대는 검증 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검증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축구로 말하면은 지금 반칙이 있는 것 같다는 제기가 들어왔는데, 이거 옛날 이야기라서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심판이 퇴장해버린 그런. 그런데 국민대는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 실태 조사에선 연구윤리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고 공식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문 검증 시효를 남겨둔 42개 대학 명단에도 국민대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교육부에는 논문 검증에 시효가 없다고 보고해놓고선 김건희 씨 논문에는 시효를 적용해 검증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본 조항에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한다고 나와 있지만 반대로 부칙에는 5년의 시효를 둘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김건희 씨 논문 검증에는 부칙을 적용했습니다. 또 국민대는 재작년 김 씨의 논문처럼 시효가 지난 미성년 공저자 논문 10여 건에 대해 연구 부정조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대가 그때그때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논문 검증을 해왔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고무줄처럼 기준을 적용을 하면 교육기관이 갖는 신뢰 이런 것들이 현재 학역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국민대 교수들은 오는 30일 온라인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씨 논문 검증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어서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외부 행사 도중 계란 세례를 받았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리옹의 외식산업 박람회를 찾은 마크롱 대통령의 어깨에 순간적으로 계란이 날아듭니다. 앞서 넉 달 전 지방 순회를 돌던 마크롱 대통령은 군중에게 뺨을 맞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매체에 따르면 혁명 만세를 외치며 계란을 던진 남성은 현장에서 붙잡혔고요. 마크롱 대통령은 나에게 할 얘기가 있으면 올 수 있도록 하라며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 등지에 발령한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다음 달부터 모두 해제할 방침이라는 NHK 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국 47개 도도 부현 가운데 도쿄를 비롯한 19개 지역에 발효 중인 긴급 사태 선언을 이달 30일까지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오늘 오후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긴급 사태 전면 해제를 정식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코로나19 긴급 사태와 중점 조치가 모두 해제되는 것은 약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2004년 한국계 미국인과 결혼해 한때 캐서방이라는 애칭을 얻었던 할리우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만취한 상태로 식당에서 쫓겨난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예 매체는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인 그가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다 맨발로 쫓겨나는 영상을 보도했는데요. 다소 굴욕적인 그의 모습이 공개되자 팬들은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탈레반에 쫓기자 현금을 싣고 해외로 도피한 아슈라프 가니 전 아프간 대통령이 자신의 SNS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6일 가니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평화로운 아프간을 위해 세계 지도자들은 탈레반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로 가니 전 대통령은 나의 SNS에 올라온 글은 모두 무효라며 해명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멀티패밀리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오브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오브홉 제공입니다.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전 세계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해 미국 경제 전문 매체도 주목했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할리우드를 흔든 오징어 게임입니다. 저
상금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얼마나 되냐고요? 400억 원이 넘는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건 잔혹한 게임을 벌이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 한국 전통 놀이를 이용해 사회 부조리를 꼬집는 설정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고 있는데요. 이렇게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해외에서 상승세를 이어가자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미국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한 투자 분석가의 말을 빌려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국 연예산업의 주가가 향후 2, 3년간 추가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그러면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확인했듯이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할리우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남성이 불청객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뺏길 뻔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벌떼 소굴이 된 자동차, 양봉업자가 해결입니다. 자동차 운전석 주위에 까만 점 같은 물체가 부웅 소리를 내며 날아다닙니다. 정체는 수백 마리의 벌떼인데요. 호주 시드니 남서부에서 자동차 주인이 마트에 장을 보기 위해 창문을 열어둔 채 10분간 자리를 비운 사이 벌떼가 자동차를 차지한 겁니다. 벌떼 위협에 자동차 주인 참 난감했겠죠. 때마침 양봉업자가 이 소동을 목격하고 맨손으로 벌떼를 빈 벌집에 옮긴 뒤 후연기까지 동원해 벌떼를 차량 밖으로 쫓아냈는데요. 자동차 주인에게는 양봉업자가 은인이나 다름없겠네요. 태국에서 도둑에게 납치돼 팔린 코끼리가 18년 만에 고향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태국의 할머니 코끼리 18년 만에 귀향. 태국 동북부 수린주의 한 마을.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이 코끼리는 72살 된 할머니 코끼리 빵요입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주인의 모습을 보니 사연이 있는 듯한데요. 알고 보니 해당 코끼리는 마을 도둑이 푸켓의 한 코끼리 조련시설에 팔아넘겨 18년 만에 주인의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지난 27일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코끼리 주인인 촉 씨는 해당 조련시설의 관련 자료를 모아 자신의 코끼리라고 주장했지만 시설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18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이 주인 촉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코끼리 빵요는 태국의 한 대학 코끼리 연구센터로 옮겨져 남은 생을 보낼 예정이라고 하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27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